자, 전산세무회계 2급 강의를 맡게 된 고민석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요. 우리 이제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는 이론 파트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이제 들어갔는데요. 예전에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산세무 2급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소득세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세를 갖다가 제대로 익혀야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어떤 기본적인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득세 파트가 추가되는데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들 역시 그런 측면에서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교재를 참고하시면 앞쪽에서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거기를 잠깐 참고하시죠. 자, 거기 보시면 2016년도에 시험에 대한 일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보통 시험을 4번 보거든요. 4번. 그래서 4, 6, 10, 12 이런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8월 달에 특별시험이라고 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대략 5번 정도 우리가 응시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시험은요. 자격시험이라는 거죠.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이상의 점수만 획득한다라고 하면 그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자격을 부여한다는 그 측면에서 좀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투입 대비 어떤 산출의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100%, 120%를 투입해서 100이라는 점수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시험을 갖다가 자격 취득하는 측면에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효율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산출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70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집중하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버려야 될지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시간을 참고하시면요. 예전에 전산회계를 시험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60분이었단 말이죠. 자, 60분이었는데 지금 시험에 대한 시간이 1시간하고도 30분이 더 추가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을 단순하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9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시간이 늘어난 만큼 여러분의 준비의 시간도 좀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과거에는 전산세무회계에 대한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30% 전후로 해서 보통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2015년대 합격률이 나와 있는데요. 자, 전산세무 2급에서 62회부터 65회까지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우리가 30%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난이도가 약간 실패하면서 합격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나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격률이 굉장히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은 자격시험이다. 자격시험이니까 1년에 어떻게 해요? 5번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시험에 있어서 너무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면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보면 됩니다. 다음에. 아시겠죠? 그렇지만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우리가 전산회계 1, 2급 수준보다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한 단계 도약하는 시험이다라는 거는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험에서 이론이 30%, 그 다음에 실기가 70%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효율적인 점수를 해서 합격한다라고 하면 80점이나 아니면 70점대 약간 밑으로 해서 합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강의를 듣다 보면 우리가 최소한 80점 이상으로 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과정을 꾸준하게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 정도로 해서 합격의 영광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강의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파트에 보시면은 재무회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챕터 1이라고 해서 재무회계 정리라고 되어 있죠. 제1절에 보시면 회계의 기초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전산회계를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전산회계를 자격 공부하지 않으시고요. 막바로 전산세무를 갖다가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간단하게 회계 기초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면 기존 내용을 갖다가 복습하는 차원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회계 기초라고 해서 개념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요. 정보의 전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의 전달.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용자. 정보 이용자. 다른 말로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이해관계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느냐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의사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항상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고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기업을 경영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두 가지를 선택하라. 이런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어떤 선택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회사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선택의 고뇌의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취합이 돼서 사용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회계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한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될 거냐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인데 보통 여기서 뭐 인식되었거나 식별되었다. 그 다음에 측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식되고 식별되고 측정되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요. 수업 목적상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느끼고 그 다음에 식별한다라는 것은 눈에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측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금액적으로 얘가 얼마인지를 갖다 확인한다.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인식과 식별과 측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고하는데 그냥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나름 뭔가를 정리해서 서식화해서 얘를 보고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서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들이 단순히 한 명이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굉장히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집단들이 과연 누가 있느냐를 갖다가 살펴보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같이 살펴보는 게 회계의 정보 전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라는 건데요. 자, 교재를 참고하시면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해서 경영자, 주주, 채권자, 종업원, 그다음에 거래처, 정부관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이런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채권자는 내 돈이 언제 어떻게 해요? 회수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채권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할 건지 아니면 회수할 건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계속적으로 보유해야 될 것인지 처분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종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임금 인상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임금 인상의 요청이 과연 합리적인지 그다음에 얼마를 갖다 요청해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다 이런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회계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회계를 정보를 하는 데 있어서 회계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내용상 몇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몇 가지로. 자, 그러한 구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로 나눠질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면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회계. 재무회계가 있고요. 관리회계라고 있습니다. 관리회계. 관리회계 앞에다가 이제 시중에 나가서 책을 갖다 보시면요. 여기에 원가 관리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원가라는 개념은요. 이런 겁니다. 도대체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가 들어가느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얼마로 제조했다라고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사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라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심화되고 큰 규모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떠한 특별 주문을 받았어요. 특별 주문을 받았는데 이 주문에 대해서 승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건지 이런 여부. 혹은 시설 투자를 할 건데 시설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떤 사례로 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전에 보면 어떤 비타 음료를 갖다 출시한 회사가 있었었는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 이런 의사결정을 했대요. 자, 우리가 매출 추이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회사 현재 시설에서는 이 내용을 증가하는 이 추이를 갖다가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과감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했더니 마침 어떻게 해요?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그 수요를 제대로 맞출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관리되느냐 하면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관리회계라는 것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 누가 많이 쓰는 거냐라고 하면 내부 이용자. 내부의 관계자가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경영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경영진. 반면에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든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주주가 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습니다. 혹은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거래처도 있고요. 종업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이해관계자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첫 번째 서식이 있고 두 번째 내용이 있고 여기는 뭐 10번째 내용이 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첫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과 10번째 내용이 있다. 중간은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첫 번째 내용이 들어가고 두 번째 내용과 7번째 내용이 들어가고 뭐 10번째 내용이 들어간다. 여기서도 첫 번째 내용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10번째 내용이 들어가고 첫 번째 내용과 중간에 네 번째 내용과 10번째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통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통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각각의 수요도 맞춰주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해요? 공통되는 내용들을 갖다 추려서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외부로 나가서 이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냥 대충 우리 회사의 나름의 서식을 가지고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주나 채권자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만 상대하지 않거든요. 다양한 회사, 수많은 회사를 상대하는데 각각의 회사가 제각각인 서식, 제각각인 기준에 의해서 맞춰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서로 비교하기도 어렵고 내용을 보고 어떤 의사결정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어떠한 틀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 반면에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내부 경영진 위주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틀에 구애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가 필요하고 저쪽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경영진한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나름의 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 그럼 이 틀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회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기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반면에 여기는 굳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해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고요. 반면에 여기는 나름의 틀이 있다. 그러면 이 틀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을 맞춰서 이 틀을 갖다가 작성할 텐데 이 틀은요, 보통 어떠한 데이터를 갖다 이용하냐라고 하면 회사가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많이 발생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이루어진 증빙 처리를 쭉 정리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틀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거에 어떤 증빙들을 갖다가 정리를 하는 입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는 보통 과거지향적이라고 표현하고요. 반면에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설 투자할 거냐 말 거냐, 특별 주문에 대해서 승낙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지금의 일이에요, 아니면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라는 겁니다. 미래. 그래서 얘는 다분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고 했는데, 자, 여기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외부다라는 것. 그래서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재무회계는 외부, 반면에 내무회계는 관리회계는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회계 분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재무회계를 보시면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 이용자죠. 그 다음에 보고 수단을 보시면 재무보고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제출을 합니다. 반면에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양식이 없다. 왜? 내부에서 경영진이 알아서 의사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잘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과거지향적이다. 역사적 원가에 대한 정보다라고 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각종 회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회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리는 보통 증빙이나 회사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증빙 서류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분히 어떻게 해요? 예전 거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형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원가 정보, 과거지향적 이렇게 표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미래 정보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의 원칙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보시면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제시한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나름의 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틀이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갭이라고 한다. 갭. GAAP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한 원칙이 없다라는 거죠. 왜? 내부에서 쓸 건데요. 내부에서. 그 다음에 질적 특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굳이 여기에 끼워 맞히지 않아도 다른 쪽에서 설명은 되고 있어서 그러나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과거의 증빙을 정리해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지향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에 여러 가지 증빙이나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믿을만 하냐? 믿을만 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을 가다듬냐면 신뢰성이라고 표현해요. 신뢰성. 그런데 관리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뭔가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갖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얘를 말 좀 가다듬습니다. 가다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적 적합성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요. 뒤에 보시면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보고 주기에 보시면 자 정기적인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 입장에서는 수시보고라고 돼 있어요. 왜? 당연하겠죠.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그 정보가 어떻게 해요? 주기적으로 자 이쯤 나갑니다. 자 이거 우리 회사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 보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형태로 해서 연차보고서 그 다음에 반기보고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러한 의사결정할 때 특별 주문에 대한 승낙, 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다라고 하면 기다리나요? 6개월에 한 번씩 투자할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특별 주문 받을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대응해야 되니까 걔를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수시. 자, 그래서 여기 회계 분류다라고 돼 있는데 자, 수업 목적상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회계
1급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 이 내용을 꼭 정리를 하십시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세무 2급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눈으로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